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인성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저도 희망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혼 기간 동안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초까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저에게 뭐든 잘해주고 맞춰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밤새 병간호를 해줬어요. 어머, 여보, 밤새 나 병간호 한 거야? 당신 오늘 일찍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피곤해서 어떡해. 회사 실수도 없고. 당신 밤새 고생 많았겠다. 피곤하지? 내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아침이라도 좀 먹고 가. 나 오늘은 몸 좀 괜찮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번 주에 있는 행사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도 괜찮겠어. 무슨 소리야? 이미 그건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행사가 지금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며칠을 이렇게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행사는 무슨? 그리고 일어나지 마. 내가 새벽에 죽 끓여놨으니까 그거 오늘 챙겨 먹어. 맘 같아서는 회사도 쉬고 당신 곁에서 봐주고 싶은데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챙겨. 알겠지? 그리고 점심에 같이 밥 먹자. 먼저 챙겨 먹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 회사 가서 말해보고 얼른 다시 올게. 여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 진짜 괜찮아. 여보가 더 힘들겠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오늘 잠깐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밥 먹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더 걸릴 텐데 어떻게 점심시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고. 당신 힘들어서 안 돼. 어차피 엄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장모님 괜히 힘드시게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오시려고 하면 더 시간 오래 걸리지. 나중에 몸 좀 더 괜찮아지면 처가댁 다녀오자. 장모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쉬시는 거잖아. 안 되겠다. 오늘 회사 가서 반차 내겠다고 해야 되겠어. 오전에 얼른 일 끝내고 올 테니까 당신 푹 쉬고 있어. 장모님께도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날이면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저를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해줬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 후에 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2달 뒤가 바로 명절이었는데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 시댁에 가려고 하니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집 가려고? 여보,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이 낳은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당신 배고프지? 은우 깨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먹을 거 해줄까? 오늘 명절이니까 내가 낮에는 전이라도 좀 해줄게. 낮에 조금 쉬다가 오후에 처가댁에 가자. 알았지? 여보, 그래도 시댁에 잠깐 들리자. 나중에 우리 집에만 갔다는 거 아시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안 가면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는 좀 나가도 괜찮아. 가면 어머님이 이것저것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오자. 우리 집이랑 처가댁이랑은 다르지. 우리 집에 가면 당신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고 일도 조금씩 해야 되잖아. 처가댁에 가면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애도 다 봐주시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가도 처가댁에는 가야지. 당신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어제 저녁에 다 통화했어. 아무리 출산한 지 2달 넘었다고 해도 아직 당신 몸도 성치 않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 그냥 오늘은 나까지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장모님 장인어른 좀 한가하실 때 가서 쉬다가 오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했어요.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들은 다 밖으로 돈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와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에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금이 필요해 시댁이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시댁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지원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께서 인맥을 모두 끌어모아서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순하고 착한 천성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분 아니었으면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2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는데 2분 시간 괜찮으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세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할 필요 없고 우리 딸만 잘해주면 되는 걸세. 뭔가 우리한테 해주길 바라면서 자네 사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달라고 도와주는 거야. 알지? 강서방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야 뭐 이제 은퇴할 시기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노후 잘 보내는 게 제일이지 뭐. 자네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딸도 부족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거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자네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할 말도 있었는데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게나. 아는 지인이 자네가 하는 사업 알아보고 있더라고. 거래 한번 트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 좀 시켜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제 사업 지금까지도 못마땅해 하시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더 기펴고 열심히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정말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로서 더 잘 살게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사업 자리를 잡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집을 챙기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업이 잘 자리를 잡고 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년을 꼬박 노력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 끝에 드디어 사업은 점점 피기 시작했어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은 수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도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바빠? 안 그래도 아빠가 전화 왔었는데 당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서. 여보,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저번에 당신이랑 연결해준 거래처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야. 당신이랑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연락했는데 당신이 안 받았대. 전화 못 받았어? 아, 그거? 그 거래처 내가 거래하기 싫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참.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려. 장인어른은 왜 자꾸 사업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장인어른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내가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네가 좀 얘기해봐. 왜 이렇게 연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 지금 거래하는 곳 대부분 우리 아빠가 연결해준 곳이잖아. 당연히 아빠 보고서는 당신이랑 거래하는 곳도 많으니 거기서 문제 터지면 아빠한테 연락이 오는 건데 그걸 왜 간섭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빠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간섭이라고? 아니, 좀 그렇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사이랑 해결 보라고 하면 될걸.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어른이 다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솔직히 사업 이렇게 키운 건 온전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된 것은 본인 덕이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에게 간섭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사업체와 연결된 거래처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모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연락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연락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점점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일찍 일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거예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 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셔서 급한 일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TV랑 세탁기랑 이런 건 왜 다 밖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 이사라도 가시려고요? 거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저절로 정리된다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정리해서
밖에 싹 다 내다 버려.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댁 일에 관심이나 있는 거니? 오죽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들이 나서서 집까지 신경 쓰게 하니? 에휴, 이거 싹 다 버리고 새로 물건 드릴 거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려라. 오늘 내로 해야 하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해. 네? 갑자기 왜 물건들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급한 일만 정리하고 온 거라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저 급한 일인 줄 알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만 하고 나온 건데. 어머님, 일단 회사에 다시 갔다 올게요. 끝나고 다시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 예, 이거 네 일 아니니?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일 솔선수범해서 네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나이 많은 시모가 네 일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일이 대수냐?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그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 시댁에도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살다 시댁에 이렇게까지 못하는 애는 처음 봤어. 회사 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그거나 치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싹 다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시모는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뭔가를 시키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모든 일을 제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남편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는 전날부터 가서 하루를 꼬박 같이 지내야 했어요. 참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가자며 남편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도 가자. 몇 년 동안 명절에 집에도 안 가고 당신 바빠서 우리 집 안 가본 지도 오래됐잖아. 매번 나 혼자만 가니까 엄마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해. 오늘은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오자. 오후에 갈 곳 없다고 했지? 시간 내서 잠시라도 갔다 오자.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 지금 딱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가긴 어딜 가?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더 바쁜 거 모르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거래처 싹 다 돌아야 하는데 네가 친정 가자고 재촉할 일이냐? 가려면 너 혼자 가.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친정 가자고 징징대지 말고. 에휴, 애가 철이 아직도 없어서 어쩌냐?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 된 거지.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하면 어쩔 거야? 어머님, 저희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랑 애만 둘이서 갔고 남편은 몇 년을 저희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안 가면 집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시댁에는 꼬박 오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든 없든 저는 남편이랑 애랑 같이 오는데 저희 집은 매번 저랑 애만 오니까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오늘만 같이 갔다 올게요.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자, 여보. 나 오늘 바빠. 오후에 가야 되는 곳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네. 그냥 지금 당신이 처가에 갔다 와. 난 나중에 한가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당신만 오늘 갔다 와.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결국 집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자 전 친정 부모님과 저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죠.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꺼낸 말 때문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두 분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도 겨우 마련했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하니까 더 시간이 없네요. 안 그래도 두 분께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으세요? 아유, 강서방,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 사업이 많이 힘들긴 했나 봐.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니. 안 그래도 우리 딸 매번 손녀랑 둘이서만 오길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러겠거니 생각은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식사 자리 함께하니 참 좋네. 음식도 맛있고 말이야. 사업은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안 그래도 거래처에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요새 많이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사실 이번에 신규로 론칭하는 게 좀 차질이 생겨서요. 거래처에는 투자 설명회도 다 마쳤는데 시작하는 게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골머리가 아파서요. 자금이 좀 순환되면 풀릴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게 하도 많아서 아휴,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혹시 장인어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자금 좀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휴, 오랜만에 식사 자리인데 이렇게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식사하시죠.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네. 뭐 고민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렵게 말 꺼낸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전화 받아서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자네가 직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요즘 좀 힘들긴 하는가 보구먼. 일단 알았네. 오늘은 식사를 먼저 하고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두 분 만나고 나면 제가 딱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면서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남편은 사업이 힘들 때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부모님과 식사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행동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결국 사업의 위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는 남편은 다시 저와 친정 부모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사업장의 높은 직급으로 넣어두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심한 말을 했죠. 당신 사업장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다른 직원들이 날 보자마자 뭐라고 하소연만 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다 사업장에 그냥 넣어둔 거야? 들어보니까 다른 직원들 괴롭히고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월급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면서 다들 뭐라고 하던데. 당신 이러다가 사업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씩 주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불만 있는 직원 있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걔네 말고도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넌 꼭 네 아빠처럼 그따위로 사업에 관여해야 되겠냐? 네가 잘 알겠냐? 내가 잘 알겠냐?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당신 사업 걱정하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하라고 좀 해. 당신이 아무것도 관리 안 하니까 사업장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당신 사업장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제대로 일하는 직원들은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사업장 운영해.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처럼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관리하는 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또 불만 생기고 걔네들은 똑같아. 지금이랑 달라진다고 해서 뭐 걔네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차라리 가족들 넣어두는 게 낫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남편은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느라 바빴어요. 사촌들이며 시동생까지 회사에 넣어두고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거나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좋은 직원들이 그만두며 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제야 저는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보아도 남편은 전혀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사업장을 크게 키우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에게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고작 하는 게 애 하나 보는 거면서 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오늘 중요한 모임인데 애가 아파서 못 가는 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약 먹여. 얼른 열이라도 내리게. 애한테도 잘 설명하고. 가서 징징거리거나 아프다고 하면 혼난다고 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애 제대로 못 돌보면 진짜 알아서 해. 당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아픈데 무슨 모임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 우리 못 가. 애 컨디션 봐가면서 그따위 말 짓거려. 애가 아픈데 애 데리고 모임 가겠다는 아빠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보니? 내 애이기도 하지만 당신 애이기도 한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다음에 가던지 해. 아이씨, 말이 안 통하네. 지금 중요한 모임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쪽에서도 우리 애랑 동갑자리에 같이 나오는데 같이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사업에도 좋다니까 그러네.
헛소리 하지 말고 애 약부터 먹이고 열부터 떨어지게 해. 내가 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냐? 뭘 하라고 했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거잖아. 그게 우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어떻게 애가 아픈데 그런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하라고. 남편은 아픈 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아이와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낳고 나서 저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아파서 끙끙 앓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한심하게 보고서는 나가버렸죠.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입원을 했다고 하자 어쩐 일로 남편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잘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야 된다는데? 오늘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나? 들어보니까 독감은 링거 한 번 맞으면 다 낫는다고 하던데. 당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좀 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집에는 연락해봤어? 내일 김장하는 날이잖아. 연락했어. 병원에서도 한 며칠은 입원해서 봐야 된다고 해서 입원하려고. 애는 엄마가 오셔서 봐주실 거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입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김장해야 하니까 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가서 좀 말씀드려줘. 내가 말하니 구태여 오라고 하시네. 야,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내일 하루 시간을 못 내? 안 그래도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뭐 한 것도 없잖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감기 때문에 며느리 노릇 안 하냐? 슬슬 80포기만 해. 내가 엄마한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80포기만 한다고 말해둘 테니까. 아, 너 가만 보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너 이것도 꾀병이지?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가서 김장해. 남편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의 꼴을 보고서도 다음날 김장을 하러 가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절 간호해 주려고 오셨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선 바로 들어와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 엄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했지만 이내 화난 얼굴로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뺨을 날리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친곡감이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저 사람이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돌면서 키우시니 며느리가 되어서는 며느리 도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지금까지 우리 딸 이따위 취급을 하고서는 우리한테는 알랑방귀를 꼈어? 내가 지금 이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자네 어디로 들은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네 탓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진짜 장모님이야말로 제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금 제 뺨 날리신 거 신고할 겁니다. 이거 신고하면 장모님 처벌 받으신다고요? 아세요?
그거 아시고서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만 안 두시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작 조금 도와주신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 그 얼마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신고하려거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던지. 근데 뒷감당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딸 이 꼴로 만든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서는 엄마는 그간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엄마와 아빠는 제 이혼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 준비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서류도 다 작성을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남편에게 투자도 하셨지만 투자자들 소개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거래처 중에서는 아빠의 소개로 연결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능력으로 거래를 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빠의 인맥으로 맺어진 거래들이 대부분이었죠. 투자 회수를 함과 동시에 아빠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과 남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만둔 직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는 다 한 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거래처에서는 슬슬 남편을 손절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남편은 사태 파악을 하고선 미안하다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만 눈이 멀어서 제대로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렸고 반성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 따위는 없어. 내가 널 그동안 참아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딸 남편이기 때문이야. 어디서 그따위 생각으로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 잘난 네 가족들이랑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와서 낯짝도 두껍지. 참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도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걸 다 날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은 지금껏 우리는 뒷전이었고 당신 잘난 것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왜 기회를 달라고 해? 이미 당신은 우릴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아이 양육비나 제때 보낼 생각해. 알겠니?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사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을 보아도 안쓰럽거나 애처로운 감정도 들지 않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은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업계 내에서도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겨주었던 시동생과 사촌들도 남편 사업이 망해가자 모두 나 몰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 때는 그렇게 떠받들던 시댁에서조차 남편이 망하면서 그동안 해주었던 좋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다 처분해야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의 분쟁이 되고 있겠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로 많은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 자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면접 교섭으로 보는 남편은 초췌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이겨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아,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유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두 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요구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화가 정말 많이 났었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남편은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몇 번 던져봤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이용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 길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혼을 해서 기생충 집안 같은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아이 문제로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주면서 정말 더러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 저희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에 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편 탓만 같았어요. 본인 입으로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닌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기한테 탓을 돌리냐며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줬던 건 처음엔 남편이 저에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었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았던 건 어렵지 않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계속되는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는지 점점 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는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자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임신도 잘 안 돼서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되는 바람에 첫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임신 후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태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의 돈이 아닌 저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동안 아빠가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신 이후 원래 안 좋던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셨죠. 엄마 혼자 아빠가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던 터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금융관리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빠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엄마는 그런 일을 전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저 또한 일반 회사를 다녔던 터라 아빠가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하셨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엄마 건물을 아빠와 함께 살던 꼬마 빌딩 하나 남게 되었고 남편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엄마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거였죠. 엄마의 췌장암은 저에겐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악재가 한번 터지면 줄줄이 이어진다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더니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췌장암에 걸리게 되자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의 한마디는 결국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베풀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었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잘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마음을 곱게 써야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오죽 힘들었으면 도와달라고까지 했겠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지. 우리 집안이 투자 받은 돈으로 놀고 먹었냐? 음식점도 차려보고 이것저것 사업했다가 망한 거잖아. 우리도 성공해서 도움받은 거 돌려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빌려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데 눈치 안 보이겠냐?
그런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며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거라고. 처음만 잘해주면 뭐해? 끝까지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돈이 많아서? 당신은 나를 돈 보고 결혼했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만족을 할 건데? 우리 아빠가 그동안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 모으신 돈이 누워서 편하게 벌었는지 알아?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서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이야. 당긴 식구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나 생각해서 보낸 돈이었다고. 사업 한두 번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어느 누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집안은 조금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폐업 처리해 버렸잖아. 그리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데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생긴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가뜩이나 엄마의 췌장암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에 입원해 계시는 엄마 얼굴 뵈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건지 시댁 식구들이 아픈 엄마한테까지 찾아왔어요. 본인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치밀었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보려고 온 거야? 당신 아들과 이혼 때문에 법적 싸움까지 간 걸 알면서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만 좀 손 벌려.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얘가 지금 셰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거지 같은 것들이라니. 너 아직 내 아들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정식으로 남이 되기 전까진 말을 가려서 해야지.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찾아온 건데 네가 뭔데 나를 내치려 들어? 어른들과 얘기 중이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빠져 있어라. 사돈, 제가 방금 한 말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제 아들과 이혼하려는 마당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번 일이 잘 되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 떠나실 때 돈 싸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는지 모르겠네.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췌장암에 걸려서 귀까지 어두워지셨나? 예, 사돈께서 췌장암 때문에 귀까지 안 들리시는 거니?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셔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겠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남의 등에 빨대나 꽂으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거잖아.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게 얘기하니까 시부모가 우습게 보여? 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세상 떠날 거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부모가 아주 우습지?
오늘 제대로 된 대답 듣기 전까진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진상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을 거예요? 췌장암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10년간 며느리로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는 시부모와 뒤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시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원 관계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저도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내쫓긴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저와 엄마가 덜 피해를 받는 방법인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우선시 생각해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엄마는 다시 심적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저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와 대화도 주고받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곁을 떠나셔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담당 의사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아빠의 장례도 치렀었는데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고 제가 못해드린 기억밖엔 안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이미 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저에게 다가와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사정없이 들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세상 떠난 저희 엄마의 욕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에휴,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병원에 오기 전에 내가 사돈한테 그랬거든. 얼마 가지 못해 세상 떠날 거라고. 그런데 봐봐라.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사돈들 떠났으니 이제 곧 너도 얼마 남지 않았겠네. 내 아들은 너랑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그리고 사돈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 많은 재산 누구 이름으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아들 몫이 줄어들잖아. 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버티는 게 좋지 않겠니? 정이혼을 원한다면 사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나한테 얘기해라. 부동산 정리하고 꼬마 빌딩 하나 남겨놨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골랑 이혼 위자료 몇 푼 받자고 못난 너랑 10년간 붙어 있었겠냐? 어떻게 할래? 평생 우리 집안과 엮여서 힘들게 살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토해내고 이혼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들과 다시 관계 회복해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야. 그 많은 돈 싸들고 살아봤자 뭐하니? 묵혀둬봤자 아무 소용없다. 갑자기 세상 떠나면 후회만 남을 뿐이야. 돈이라도 펑펑 쓰고 세상 떠나면 미련도 없지. 사돈처럼 가지고만 있다가 떠나면 무슨 소용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그 주둥이 좀 그만 나불거려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그쪽 집안에게 나눠줄 필요 없다는 거 몰라요? 저 사람과 10년간 함께하면서 벌어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우리 부모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나눠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어차피 소송 들어갔고 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알면서 괜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훨씬 좋고 재산까지 많아졌으니 양육권도 저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공증까지 전부 다 받아놨었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 법적 효력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있거든요. 총 5억, 올해 안에 당장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이나 갚으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마의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시댁 식구들에게 저 또한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저희 엄마의 장례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분노를 표출했고 그렇게 격양된 상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이 흥분해선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어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결국 다른 분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떠한 유언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 저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불리해지게 되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려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잠깐 외출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다녀갔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저는 변경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 중에 남편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죠.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저는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을 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었죠. 뭐 하긴. 여기에 눌러붙어 살려고 왔지.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아니?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아서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본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건물 하나 보고 참고 있다.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갈 때까지 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가지지 못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이대로 이혼하면 내 아들은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빌려받았던 5억도 토해내야 되는데 너는 118억짜리 꼬마 빌딩에 거기에다가 사돈이 부동산을 전부 다 처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꼴 못 본다. 이 건물 내 아들 명의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눕든지 세상 떠나는 걸로 하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각오로 왔는지 알아? 너한테 이 건물 못 받으면 그냥 다 떠나기로 했다. 5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 아들, 엄마는 준비됐으니까 시작해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가스레인지 밸브 호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기 시작했고 호스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문까지 전부 다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시모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나던지 아니면 118억짜리 빌딩을 넘겨주던지 선택하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래층엔 학원이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층에는 병원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가스밸브를 잘라 저에게 협박을 하는 시댁 식구들이 인간같이 안 보였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순간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작정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차라리 그냥 모두 세상 떠나자고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의 건물이 넘어갈 바엔 나라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는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겠다며 더 큰 소리를 내며 저에게 겁을 주려 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시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겁을 주면 제가 살고 싶어서 건물을 주겠다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는지 액션만 취하려는 행동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밸브를 급하게 잠근 뒤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연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한 시모에게 이 문제까지 추가로 법적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면서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오라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시모가 계속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엎드린 자리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이 들고 있던 가스밸브를 빼앗아 가스레인지를 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바지에 실수를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저지르려다가 되려 반대로 당하게 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타인의 노력을 빼앗아 살아가려는 그런 심보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밤에 도망을 치던 남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적재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치게 되면서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던 가드레일에 그대로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깡그리 몰살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소식을 듣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그 사람들의 신원 확인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국 제 손으로 시댁 일가족 모두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노총각에 결혼 한번 못 해보고 부모 잘못 만나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까웠어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일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큰 걸 바라다간 결국 그 끝은 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좀 더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으셨던 재산의 일부를 좋은 곳에 기부를 했어요. 곧 연말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축복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